자, 이제 또 시장 뒤집기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뒤집어야 될까요? 엎어치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장렬 본부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5,000피 얘기는 뭐 오늘 하루 종일 다른 방송도 할 거고 우리도 뭐 일부는 했지만 자, 앞서 이제 잠깐 언급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타코 트레이드 파포냐 타코냐 타코가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은 바이킹이 움직였다. 그냥 바이킹한테 겁먹었다. 결국에는 덴마크가 미국 국채 1억 달러를 팔았죠. 1억 달러면 1,000억 원이니까 별로 안 돼요. 근데 스웨덴 연기금이 100억 달러를 팔았어요. 그러더니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러니까 이 결국엔 노르딕, 뭐 스웨디시, 덴마크 다 바이킹 쪽 연관성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쫄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스갯소리이긴 했는데 북중미 월드컵이 6월인가 있죠. 네. 그렇죠. 유럽 국가들이 보이콧을 해버리겠다? 왜? 미국한테 질 때마다 5% 관세를 맞으니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떠드는 거 보고 아 이건 판 끝났구나.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면서 시장은 다시 되반등을 어제 오후에 우리 이제 방송 김종인 기사랑 할 때는 아 이거 찜찜한데까지였는데 오후에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됐는데 받아들여야 되겠죠. 김장렬 이사가 먼저 본부장이 네네. 시장 소외를 한번 또 풀어주시죠. 네, 타코가 예상 뭐 끝났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전쟁하겠습니까? 관세를 하면은 뭐 둘 다 힘든 거고 아까 그 올림픽 옛날에 그 보이콧한 적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죠. 냉전 시대 때 뭐 신냉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거고 물론 채권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또 미국은 불안하죠. 올해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투표 심리 뭐 하여튼 결국엔 숫자에 민감한 그럼요. 분이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래서 뭐 다행입니다. 뭐 예상은 안 한 건 아니지만 다행히 됐고 반도체가 계속 세고 미국도 그렇죠. 엄청 세죠. 마이크론 뭐 저기 세니까 시간에 그거만 거래도 마이크론이 지금 또 올라요. 그냥 논스톱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뭐 어저께도 강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네. 오늘도 일단 상징적으로 한번 쳤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무난하게 편안하게. 네. 순항하던 대로 이제 뭐 사실 뭐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되고 바람 불면 연 띄워야 되고 기회가 이렇게 흔히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김종인 회사 느낌은 좀 어떠세요? 속도가 빠르다 아니면은 아 그래도 아직은 뭐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또 있는데 뭐 어떤 쪽이신지?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과 유럽의 신뢰는 깨지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깨지기 전에 봉합은 아니고 이미 신뢰가 봉합이 약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봉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린란드를 포기한다고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지금 뭐 미국과의 전면적인 관계가 뭐 완벽하게 돌아선다, 뭐 물리적으로 부딪힌다 이럴 가능성은 저도 역시 뭐 굉장히 낮다,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지만 그렇죠. 그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양쪽이 그동안 끈끈하게 맺어왔던 소위 이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한 편이라고 하는 그 구도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가장 민감하게 보는 매크로는 장기금리입니다. 네네네네. 일본의 장기금리 폭등은 뭐 여전히 가라앉을 생각이 없고 금리 발작이 어디 있었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채도 10년물은 뭐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봐야 되지만 30년물의 최근에 반등의 수준이 여기서 멈추는지 아니면 계속 가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8 정도 되니까 어제 4.9 넘어가서 5% 트라이 하나? 야, 이 5가 우리 코스피 5천하고 아까 이제 저희 숫자 5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 장기물이 5%, 이건 다른 얘기인데 거기 금값도 온스당 트로이 온스에 4,800달러를 넘어서 5,000달러를 못 보고 있잖아요. 넘보고 있잖아요. 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계 신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심각해졌다면 뭐 글로벌 금융자산이 좀 힘들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최악의 국면은 면한 거고. 근데 이제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명확해 보이고 실제로 뭐 다보스 포럼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만 유럽 쪽 분위기는 트럼프의 탁포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은 저도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 본다면 뭐 아직 경계 신호는 남아 있는 건 맞죠. 다만 뭐 우리 시장에 최근 움직이는 그 가장 중요한 동력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아직 상단을 모르는 반도체 이익과 네. 그다음에 아직도 상단을 모르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 밸류에이션이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영향 줄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대신 이제 외국인들은 한 지지난주부터 현대차에 대해서는 유독 매도가 강해지는 모습이고 차익 실현. 그렇죠. 네. 오늘 지금 업종으로 봤을 때 1조 매도가 운수장비에서만 나와요. 아침에 개장하고. 그렇죠. 이게 넥스트레이드까지 거래까지 합쳐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최근에 막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그럴 때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데 반면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무리수 정도의 성격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앞으로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 이제 물밀듯이 들어온다면 뭐 외국인들이 팔아도 계속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신호는 좋은 신호는 아니라서 일단 좀 자동차 업종의 최근 급등한 종목군들 그다음에 숫자 없이 올라가고 있는 로봇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 신규 매수하기는 어렵지 않나. 기존에 들고 있는 건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정도의 시그널을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조금 디테일로 내려가서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반도체 뜨겁죠. 뭐 D램을 떠나서 HBM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보면 무서울 정도. 엔비디아의 그것과 견줄 만큼 세더라고요. 자, 이 반도체를 조금 더 들어가 주시면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비싼 거는 아니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발 고객들한테 네네네. 메모리 가격 인상 통보를 했죠. 최대 80%까지 전 예. 품목에 어마무시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물론 그렇죠.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 예상했기 때문에 주가가 뭐 그것 때문에 10%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3% 정도면은 잘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론도 비슷하겠죠. 크게 네. 다르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PER이 보통 1월 7일, 8일 요때 형성된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이 바로바로 매주마다 업데이트는 안 하니까 그때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360불 정도 되면은 10배가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10배가 막 넘어간 거야, PE. 고작. 네, PER의 고작 10배가 이제 11배 안 되고. 삼성 하이닉스는 더 낮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140조 이렇게 따지면 뭐 올해 기준 따지면 9배 정도밖에 안 되고 네. 하이닉스 한 120조, 110조 하면은 7배가 안 되거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에 손잡고 네. 더 앞서진 않더라도 그러면 마이크론이 딱 무게 중심을 잡고 가면은 가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떤 초등학교 애들도 딱 보면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냐 모르겠지만 제가 타방송에서도 이번 주 초, 다음 주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심플리 네. 젠슨 항이 CES에서 얘기한 얘기는 네. LPDDR 메모리가 3배 넘게 늘어나고 낸드용 낸드가 10배 늘어난다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는 그 코멘트 수요가. 네. 네. 그렇게 들어보시 못하셨죠? 네. 뭐- 그렇게 그 넘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넘버를 찍지 않았지.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익숙히 늘어난다. 들었던 거는 네. HBM 1비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DDR 3비트를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HBM이 결국에는 적층하는 거니까. 아니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제 말씀은 반도체 가격이 폭등한 거는 9월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9월까지는 HBM 때문에 간 거고요. 네. 삼성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HBM 못 만들어갖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실질적인 주가가 오른 거 그러니까 이익의 전망이 하이닉스 70조가 지금 120조 나오고 네. 삼성전자가 80조 90조 하다가 지금 140조 되는 요 상간이 딱 3개월 사이 일어났는데 이 3개월 동안은 HBM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HBM 관계 없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 HBM 관계가 뭐냐? 로우 파워 DDR, 레거시 D램이 수요가 3배 늘어난다고 낸드 수요가 없던 수요가 10배짜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사실은 CES에서 그렇게 한 얘기나 다름없는 게 해석이 된 게 지난주예요. 네네. 그 젠슨항의 멘트가. 왜냐면 젠슨항은 낸드가 부족하다, 디램이 부족하다 얘기를 했지만은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 시간이 늦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오르고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3배 늘리고 10배 늘어나는 거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한 30분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 심플리 그렇습니다. 블랙웰하고 루빈하고 가는 것이 블랙웰이잖아요. 지금 생산하는 네. 거. 루빈이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HBM은 바뀐 게 없거든요. 288
네. 그럼 낸드가 우리 LPDDR 그것이 480에서 1.5테라바이트가 되고 없던 낸드가 들어가서 그게 16테라바이트가 여기 하나의 렉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요것의 숫자를 계산하면은 낸드 같은 경우는 낸드 전체 시장에서 한 12%가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휴대폰 시장에서의 그 정도의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는 한 3%에서 5%가 쇼티지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쇼티지가 하면은 이 가격이 50% 오르는데 이게 만약에 5% 쇼티지가 아니고 더 늘어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낸드가. 근데 네. 문제는 낸드가 가장 꼬레비 마진이. 네. 적자 작년 1년 전 적자가 이제 올라 30%인데 지금 일반 디램은요 마진이 70%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낸드 계속 안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뛰는 게 낸드 관련되는 샌디스크가 천정부지로 가는 거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될 거 없는 거고. 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는 그 따라가는 양상인 거죠. 그래서 네. 요거는 넌스톱이다.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기분 좋은 상상이라 했는데 이런 트렌드면은 짜릿하다.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도 가능하다. 오케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허무맹랑하거나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 김종희 회사는 첨언하실 얘기가 네, 지금은 마이크론보다 더 무서운 건 샌디스크죠. 어디서 컵을 그렇게 네, 화면에 나와 버리는 바람에. 그래요? 괜찮습니다. 브랜드는 없으면 뭐. 네. 샌디스크의 주가가 지금은 더 무섭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마이크론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샌디스크하고 비교하면 그 어떤 종목도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샌디스크 지금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8배 올랐거든요. 근데도 어저께도 10% 올랐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트럼프 이슈로 움직일 때도 별로 조정받은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샌디스크가 터지는 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HBF 형태로 플래시 메모리가 대거 증가할 거다, 루빈부터는. 그러니까 루빈이나 루빈 울트라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내년에 나오는 루빈 울트라는 거의 뭐 100% 확신하고, 그다음에 루빈부터도 지금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HBF가 들어가야 소위 키밸류를 잡고 들어가서 이 키밸류를 많이 실을 수 있는 건 HBM은 안 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그 데이터를 저장해줘서 추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 키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기억을 하는 과정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의사들 말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할 때 그 기억에 아주 작은 편린을 신호화해서 기억하고 있다. 그걸 끄집어내는 거라서 똑같은 기억 갖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그 뇌인지 과학자의 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똑같다는 거죠. 그런 키밸류를 많이 담아놔야 추론 과정에서는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율을 위해서 실제로 베라로 그 루빈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지금 플래시가 터지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쪽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익의 상단을 아직도 잡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럼 공급을 확 늘려줘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공급을 늘리는 최대의 관건은 결국은 중국 업체들이 다시 예전만큼 9% 10%까지 이 점유율을 늘려줄 수 있느냐 부분일 텐데 이건 또 뭐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 3개 업체, 우리나라 3개 업체와 예전에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았던 그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급등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그러면 그런 플래시 메모리에 부품을 제공하거나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가 어디냐? 네. 그중에서 주가 안 올라간 게 무엇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플래시 메모리를 또 적층하는 HBF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그죠? 근데 또 쌓아 올리는 거죠? 약간 크러쉬는 죄송한데 HBF가 이번에 루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건 HBF는 27년, 28년 이거 그 방향은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한 젠슨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GPU가 HBM을 다루죠. CPU가 일반 DRAM을 다루죠. 그 NAND라는 건 콜드 데이터라서 SSD 저 창고에서 신경 안 쓰는데 네. 이번에 루빈에 나올 때는 GPU, CPU 말고 원래 DPU가 있어요. 네네네. DPU라고 이 시스템에서 메모리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관리해주는 DPU가 있는데 여긴 딱히 메모리가 붙어 있지 않았거든요. 네. DPU가 GPU의 역할의 일부 관리하는 걸 DPU가 맡다 보니까 여기도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거는 콜드 데이터 낸드를 가져오자. 이것이 16테라바이트가 들어요. 이 16테라바이트가 뭐냐?
그 HBM 여기 하나에 렉 들어가잖아요. 우리 네네네네. AI 엔비디아 가면은 이게 72개 GPU 들어가고 CPU 36개 들어가는 DPU도 36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16TB 계산하면은 휴대폰 하나 256GB인데 네. 그거 2,000개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렉 하나에 이제 휴대폰 2,100몇 개라는 수요가 없던 게 생기는 건데 그게 계산한 게 낸드에서 임팩트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런 게 된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뭐 1년, 2년 뒤면 약점을 보완하면 HBF로 이어가는데 16TB 가는 그 이상 되면 또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요 넘버를 아시면 좋고. 참 이게 흥미로운 얘기고 중요한 얘기, 이것도 흐름이 그렇다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들은 뭐 깊이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뭐 그런 기성물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빅2는 그래서 지금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접근 가능한데 지금부터는 계속 말씀드린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이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나 이런 쪽에서 그나마 좀 안 움직였던 것들을 보면 뭐 솔브레인 같은 것들은 네. 비메모리하고 낸드가 늘어날 때 양쪽 다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고 샘CNS 같은 경우는 좀 뭐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낸드에 샘CNS. 기판을 하는 기업이니까 뭐 그런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도를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뭐 김정일 본부장은 이 운영 쪽에 이렇게 연관이 돼서 기업 얘기가 시기가 좀 껄끄러우신가요? 아니요, 안 꺾고. 이해 충돌이 되나? 아니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네. 여기 써놓으신 정리 그러다 정리됩니다라고 써놓으신 이게 뭐가? 아 그거는 5천인데 여기서 우리 시장을 보고 투자가들이 빠져나갈 것이냐 그렇게 작가님이 질문해서 갖고 5천에서 정리하고 나갈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다 네.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갔다가는 완전히 시장에서 정리될 못 수 있다. 들어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저께 잘 말씀하시는데 네. 뭐 그린란드가 뭐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넥스트 거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6% 빠지지 않았어요. 뭐 해프닝이 많았고 모 증권사의 또 뭐 알고리즘이 또 개혁됐다 뭐 이런 근데 얘기도 그 있고. 겁나니까 거기다 판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처리된 거 그렇겠죠,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 그때 판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틀 동안에 13%는 누군 손해 보고 누군 이득 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5천 갔다가 또 내려온다 해서 물론 5,100에서 판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방향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겠네요. 뭐 버스에서 뭐 벨 눌러하고 내려버리면은 다시 타려면은 다음 버스 기다려야 되는데 앞에 간 버스를 쫓아가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리 벨 누르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신 것 같고. 저희 김종인 사는 오늘 같은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금융 섹터, 증권주도 조금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뭐 두 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포모가 나타날 건 분명하잖아요. 벼락거지라는 표현. 그러니까 작년에 3,500, 4,000 얘기할 때도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벌써 1월 달에 5,000을 찍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나 이게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정말 주식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올라가는 게 뻔히 지금 전차가 보이니까 전차를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나 자동차나. 네. 뭐. 근데 뭐 저처럼 뭐 삼성전자는 뭐 5만 원대, 네. 현대차는 20만 원대 이미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지금 더 사긴 솔직히 두렵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안 올라가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무조건 안 올라갔다고 사면 이건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주도주가 빠지면 시장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나마 안 올라갔던 것 중에 찾아보면 상법 개정과 연관되어 있는 일부 금융주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도 리튬 가격 때문에 저는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좀 덜 올라간 게 있으면 그런 정도는 아마 더 추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미래에셋증권은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미래에셋증권 빼고 뭐 삼성증권이나 아니면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을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포스코홀딩스 기업도 얘기해 주시고 결국에는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게 적정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 흔히 쓰니까 용감해야 된다. 자,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다음에 배터리 얘기들이 오늘 이제 나왔는데 앞에 또 다뤘는데 했던 거 또 하려니까 또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우주방산으로 삐껴나갈 수도 없고 뭐 생각나시는 대로 네네. 배터리는요. 네. 최악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나갔어요. 아. ESS 때문에 10월 총각 갔다가 그래도 그래봤자 그 전기차보다 못하잖아. 네. 내려갔다가 계약 진짜 해지 건들 막 나오면서. 연말에 좀 갔다가 요즘은 전고체, 뭐 로봇 이렇게 테마로
일부 힘을 받아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버가 되는 것보다는 내러티브죠. 근데 전고체 내러티브는 어차피 넘버가 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진짜 숫자로 나오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은 이 내러티브가 붙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사를 풀어 네. 쓰면서 미래를 막. 그렇죠. 근데 전기차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볼 것도 없을 수 있어요. 네. 왠지 아세요? 트럼프가 이렇게 딱 하는 거 보셨죠?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하원만 잃어도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시작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의 전기차도 아니기 트럼프의 때문에. 스타일이라면 UAM 뭐 이런 거 끄집어오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로 날아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째 자율주행차 가고 전기차 가는 건데 중요한 네. 건 또 트럼프가 지구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미국에도 17개 주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 그러니까 주별로 보조금 주는 거는 더 강화시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미국이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올해가 마이너스 성장이 뭐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마이너스 20% 15%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는 본다면은 네. 트레이딩 업의 레인지에서는 충분히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비중이 너무 많으면 좀 골 때리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종목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을 그 전기차나 아니면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은 쫓아가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숫자로 가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 빠질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돼서 한마디만 첨언해 보면 네. 지금 기아차 EV 시리즈 전부 가격 내리거나 지금 제로금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테슬라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비중 30%, 그다음에 우리나라 비중이 한 17% 정도 되는데 이익은 미국에서 5, 우리나라에서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 시장에서 거의 이익을 다 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에 지금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쭉 당겼던 거는 제가 보기에 올해는 굉장히 많이 뺏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들어오니까 스스로 지금 제로금리, 그다음에 가격 300만 원씩 막 깎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올해 이 기아나 이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는 우리나라에서는 폭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테슬라 이런 공격적 정책 때문에. 그러면 더 가격 낮춰야 될 거예요. 로봇 투자해야 될 거예요. 배당 원래 주던 대로 더 줘야 될 겁니다. 현대차 이익이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는 정말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좀 뒤집을 만한 건 현대차 싸게 사신 분이 지금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 신규 매수를 하실 때는 현대차 이익이 정말 올해 생각한 대로 잘 늘어날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잘 안 나올 겁니다. 뭐가? 실적은 현대차 실적은 실적? 잘 안 나올 거예요. 오늘 80만 원, 어저께도 80만 원 리포트 나왔는데 네. 이런 겁니다. 80만 원 리포트 핵심 뭔지 아세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를요. 네. 적게 잡은 게 100조고요. 128조가 나왔어요. 128 현대차가 조까지. 지금 토탈이 110조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00몇 조고 그거에 27%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전 세계 이제 저기 노동 가능한 인구 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는 인구가 한 1억 1천만 명이 있대요. 10년 동안. 1억 1천만 명의 40%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교체가 되고 거기에서 마켓 시어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숫자로 15%, 개수로 레버뉴로서는 40% 마켓 시어를 한다는 가정을 갖고 한 게 목표 주가가 80만 원이에요. 아, 그런 걸 녹여 들어가고 네, 그 최근에 나온 리포트 현대차를 나오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로직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한데 일단 약간은 그 기분 좋은 상상을 좀 갖다 붙인 게 있어서 실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거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현실과 또 이상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시간이 자꾸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무리는 져야 돼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김장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